네, 기억과 학습이라는 주제고요. 사실 신경학회에서 다룰 수 있는 10번의 주제 중에서 가장 뭐랄까 복잡하고 고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막 제 최대한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학번 무관하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구성을 했으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를 생각하면 뭔가를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열심히 집어넣으시겠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를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런 저장 행위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기억과 학습이라는 게 오늘의 주된 테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오늘 좀 메인으로 살펴볼 건데요. 뭐, 여러분들 각자 머릿속에 그냥 어떤 것든 외우고 싶은 걸 하나씩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정규 세션 때 다뤘었던 내용 중에 뭐 편도체는 감정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편도체와 감정이라는 이 두 개념을 머릿속에서 엮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개념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금부터 다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그런 기억이 저장되기 이전의 과정을 잠깐만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볼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걸 텍스트나 아니면 어떤 한 시각적인 형태로 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에 편도체는 감정과 중요하다, 관련이 되어 있다, 라는 글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그 정보는 당연히 우리의 눈을 스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 들어온 정보를 아주 찰나에는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냥 원시적인 그 시각 피질에 맺힌 그 정보 원시의 형태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으로 봤던 어떤 정보라면 시각 피질, 청각으로 들었던 정보라면 청각 피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촉각으로 만졌던 정보라면 촉각 피질, 그 뭐냐 체성 감각 피질 그쪽이죠. 그쪽에 잠시 동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밀리초에서 수초 동안은 거기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치만 우리 뇌는 이거를 그냥 보고 치우지 않죠. 얘가 어떤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정보라면 얘를 뇌의 제일 앞쪽에 있는 프리프론탈 콜텍스, 전전두엽으로 보내버립니다. 저기는 우리의 가장 고등한 사고 기능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저기서 두 가지 개념을 이제부터 같이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도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어딘가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감정이란 단어도 어딘가에 들어있겠죠. 이 두 개를 같이 계속 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어떤 뉴런의 네트워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우리 머릿속에 같이 떠오르니까 우리는 그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 정보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의 뉴런이 같이 점화되고 있는,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파이어링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프론탈 콜텍스, PFC에서 일어나고요. 자, 그치만 여기서는 아주 수십 초 동안밖에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의 전화번호 같은 걸 외웠다. 내 번호가 뭐뭐뭐다는 걸 외웠다. 그러면 이게 잠깐 동안은 계속 되풀이가 되고 기억이 나지만 조금만 지나도 금방 까먹기 십상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굳이 반복을 해서 다시 외우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정보는 같이 파이어링만 되고 있을 뿐 얘가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휘발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정보를 기억하고 싶으면 그 두 개를 그냥 계속 파이어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1년, 2년, 3년 내내.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뉴런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ATP를 써가지고 베지클을 때리고 뉴로트랜스미터를 방출시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자원의 소모도 크고 우리가 그 편도체는 감정에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외우고 있는 동안 우리는 다른 곳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파이어링 되려면 얘가 꺼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네 둘을 계속 활성화시켜 놓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그냥 아예 뉴런을 붙여버리자. 구조적으로 연결시켜버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뇌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을 켜놓기만 했지만 얘네 둘을 물리적으로 연결시켜가는 과정. 이게 바로 기억,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고등 생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창발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주 효율적이고 정보 집약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지 개념을 알겠죠?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파이어링하고 있는 걸 계속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둘을 이어버리자, 구조적으로. 이게 기억의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두 뉴런을 도대체 어떻게 이을 건데? 라는 물음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헤비안 시오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고요. 도널드 오헵이라고 하는 그 오헵 씨의 이름을 따서 헤비안 시오리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약간 의문이 맞죠? 일부러 이렇게 외국 신경과학자들은 운을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fight or flight, rest and digest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이. 아무튼 똑같은 원리인데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뭐냐면 같이 서로 활성화가 되고 있으면 걔네 둘은 서로 이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전에 머릿속 어딘가에 뭐 편도체라는 개념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어딘가에는 감정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겠죠. 얘네 둘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일반적으로는 관련이 없어요. 그치만 얘네 둘을 우리가 계속 관련 있는 내용이라고 함께 파이어링 시키면 이 두 뉴런을 함께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 얘네들끼리 서로 더 잘 연결이 된다.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볼 건데 혹시 저거 무슨 실험인지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거 파블로프 딸랑딸랑. 네. 그 실험이고요. 원래는 이거죠. 실험 내용을 한 번만 요약해드리자면 이제 강아지가 밥을 보면 당연히 생리학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침을 흘릴 텐데 이제 밥을 줄 때마다 종을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종을 치는 순간이 나에게 밥을 주는 순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부터는 밥을 안 주고 종만 쳐도 침을 흘린다. 이게 파블로프가 했던 조건화 실험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헤비안 시오리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뉴런 하나는 이제 원래는 이런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음식이 들어오면 활성화되는 뉴런이 하나 있었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얘가 활성화되면 침을 흘리는 회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뉴런이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얘가 파이어 된다. 음식이 있고 해서 침을 흘리는 게 파이어 된다. 이게 원래 흐름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종을 친다라는 어떤 얘기 중에 조작을 통해서 여기다가 새로운 조건을 하나 넣어줬어요. 얘는 종을 치는 소리를 듣는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종을 칠 때마다 원래는 그냥 얘가 활성화되는 얘가 활성화되는 걸 끝났는데 그때 얘까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계속 같이 활성화가 되네.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연결시켜버렸어. 그래서 이렇게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연결이 강화되는 거예요. 파이어 트레이더 보이트레이더 원래는 얘네 두 개만 파이어 트레이더인데 얘네 둘도 파이어 트레이더 얘네 둘도 연결이 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는 이제 음식을 안 주고 이제 정말 국자적으로 얘네들도 있는 연결도가 강하게 이런 등으로 침이 흘립니다. 라고 호비안에서는 파블로프의 실험을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얘는 하나의 신경회로가 하나의 뉴런이 활성화되었을 때 다른 뉴런이 활성화된다. 이거니까 그 둘 사이의 연결은 억제성이 아니라 흥분성 시냅스겠죠. 얘가 포지티브면 얘가 포지티브고 얘가 네거티브면 얘가 네거티브인 그런 흥분성 시냅스 연결일 텐데 헤비안스 티오리를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저 사이에 흥분성의 시냅스 연결이 자주 활성화가 될수록 그 시냅스 연결은 점점 더 강화된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자극을 주어도 점점 더 쉽게 활성화가 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라는 게 헤비안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말한 기억의 특성이랑 되게 비슷하죠. 자주 활성화가 되는 것들이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연결이 되어서 더 쉽게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경로를 만든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살짝 생물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테마는 이거예요. 흥분성의 시냅스 연결이 자주 활성화가 되면 그 연결은 강화된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연결로 바뀐다. 라는 게 헤비안 시오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전자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 이걸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일단 어쨌든 흥분성의 시냅스라고 했잖아요. 흥분성의 신경전달 물질이 이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겠죠. 대표적으로 중추신경계에서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 뭐가 있을까요? 글루타민 물질가 있습니다. 가방은 제일 대표적인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고 글루타메이트가 제일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글루타메이트는 중추신경의 흥분성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물질이라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신경회로 특강을 할 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중에서 나왔었고 어쨌든 모든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있어야 인터넷에 작용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테마였죠. 이 글루타메이트가 나온다가 중요한 거구나. 얘가 어떤 수용체가 그 반응을 전달해주냐 이게 더 중요한 테마인 거예요.
누가 두 개가 있냐?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의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AMPA 수용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NMDA 수용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R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리셉터가 그냥 R이라고 출력돼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겁니다. 두 수용체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실제로 등신을 할때 혹시 보신 거 같죠? 무슨 말을 해줄까요? 첫 번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둘다 처음에 붙여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필스네트에서 글루타메이트가 되게 그 방식이 신경전달 방식이 된 거죠. 여기가 기능을 전달해서 글루타메이트가 시네트 사이의 플레이트를 통과를 해서 AMP 리셋을 마그네슘을 되게 차단한 거기 때문에 붙을 수는 있는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AMP를 그러면 내가 열면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소중히 들어오면 어떤 분석해가지고 그나 이런 까지는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 큰 수준의 시냅스의 활성은 이 정도에서 끝나. 그냥 비행기 그래서 계속 치는 순간에 이어가겠죠. 근데 만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강한 시냅스가 강하게 활성화가 계속된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글루타민가 쏟아질 거예요. AFX가 계속 소금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소금 리콜레이션이 일어나다가 마그네슘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로도 이제 이온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NAD가 있어서. 자, 근데 그러면 어떤 게 들어오냐? 물론 소금도 들어오는데 칼슘이 들어요. 일단 칼슘은 첫 번째고, 혈액이 좀더 크죠. 이온이 두 개니까 이온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칼슘은 밑에 있는 어떤 유전, 실험관 이런 것들이 패스티드로 계속 이렇게 발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단백질 유산화효소를 활성화하는 거, PKA 그런 거, 그다음에 유전자 반응을 조절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세포 자체에다가 AMPA 수용체의 민감도를 좀 높이고 숫자도 좀 내려줘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좀 올라가는 거죠. AMPA 그 글루타메이트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후에 글루타메이트가 축하면서 결국 AMPA 수용체가 많고 민감도가 굉장히 쉽게 되게 들어 해소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조금 더잘 다르게 굉장히 강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밸런스입니다. 어떻게 분자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지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루타메이트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LTP,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 발표에서 언급될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글루타메이트의 흥분성 신경전달 과정 중에서 NMDA 수용체가 작용을 하는데 얘가 단순히 그냥 채널을 열어가지고 이온을 들이고 액션 포텐셜을 퍼뜨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밑에 있는 어떤 단백질, 유전자와 관련된 캐스케이드까지 계속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글루타메이트를 통해서 자주 강하게 특정 흥분성 시냅스를 자극을 시켜주면, 활성화를 시켜주면 그 연결 자체가 더 강화되는 성향을 보인다. 더 약한 반응에도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더 약한 자극에도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그레이 기진명 서방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위에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그냥 계속 똑같이 녹음만 똑같이 자료를 주시는 거. 그런데 저희가 얼마나 뛰는 요거를 볼 건데 이제 대신에 위에 있는 신경을 20분에서 25, 화살표 되어 있는 사이에 엄청 강하고 빠른 신경을 빨아먹는 준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하나 안 준. 그러면 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MBA 있었던 생겼을 거고 밑에는 안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어떻게 난다. 그 이후로 제가 쉬었다가 다시 똑같이 보니까 미션을 보면 위에 LTP라는 것은 굉장히 제 생각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의 자극을 줘도 훨씬 더 정밀하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LTP를 안 주는 거는 계속 똑같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LTP가 일어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신경세포도 그냥 신경세포 시냅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학습의 어떤 단위로서, 기억의 단위로서 기능할 수 있다. 라는 되게 중요한 원리를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리인 설명은 끝났고 신경해부학적으로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 그림 저번 강의 자료에서도 제가 넣어놨었죠. 그때는 여기서 우리가 아미그달라, 편도체에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은 히포캠퍼스, 해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겁니다.
히포캠퍼스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형성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뇌 구조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뇌 피질의 각 영역하고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다른 데서 놀고 있었던 두 가지 개념을 얘가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이나 책을 읽다 보면 히포캠펄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두 단어짜리 어떤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히포캠퍼스는 저 아래에 빨간색으로 히포캠퍼스 써 있죠. 저 아래에 그 쭈글쭈글한 저 부분부터 일부만을 가리키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어지고 저기다가 입출력을 만들어주는 전체 구조물 전체를 합쳐서 히포캠펄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림빅 노브와 림빅 시스템 그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해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거죠. 편도체라는 개념이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 감정이라는 개념이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 이 둘을 서로 연관된 개념으로 이어버리자라는 게 지금 제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 건데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실제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느냐? 일단 해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요. 뇌 정보 A가 가면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연결부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 B라도 뇌에 다른 데 있어요. 그러면 얘랑 연결되어 있는 연결부가 또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을 저기 해마는 계속 이어주는 거. 그럼 근접적으로 얘와 얘가 이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편집체라는 걸 했을 때, 근접이 중요하네. 라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해마는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기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실제로 배치되고 저장되는 스토리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이런 간접적인 연결을 통해서 기억을 형성해주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기억은 어디 저장되느냐? 조금 이따 볼게요. 대신에 그 전에 우리는 이 그림을 하나 봐야 됩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써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해마 안에는 베네피즈의 각 영역들과 연결되는 해마에서의 내에서 간접적으로 이것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조금 더 어떻게 일어났냐?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식구가 있는데 거기는 안쪽에 이런 해마가 내려 있어요. 실제로 해보실 때 되는 잘라고 생각보다 활용하기 되게 예쁘게 있어요. 일단 빅토라이널 콘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식구의 안쪽 부분에 피지에 있어요. 그냥 어느 한 영역을 지칭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인터넷에서는 어쨌든 베네핏을 하는 것들 특히 기업의 중간에 있잖아요. 공답핏을 관련된 것들, 기업 건강을 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 회사 건강을 전제 이런 것들하고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인터넷에서 이거 정보가 하나 인풋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여기 보라색 식당이 있죠. 템플레이트 사이로 쓰고 먼저 들어가. 여기서는 뭘 하냐? 정보를 기본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리튬이 원자구조가 어떻게 생각할지 열심히 열심히 봤어요. 뜬금없이 시험 문제에 베릴륨이 나왔어. 그러면 얘네 최소한 전자하는 사이가 아니까 내가 이거 좀 알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기억이 있던 거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보다. 이거를 구분해주는 거예요. 그걸 세퍼레이션 불러요. 그렇게 정보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히포캠퍼스 내부를 배치는 거죠. 히포캠퍼스는 내부 영역이 4개가 있어요. CA4, CA3, CA2, CA1 이렇게 4개의 영역을 나누는데 그중 특히 CA3과 1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덴제이스 다이너스 정보가 들어가면 CA3과 CA1을 붙이면서 이 연결이 완성되고 강화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이런 간접적 연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연결이 CA3과 CA1에서 핵심적으로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CA1에서 정보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얘가 다시 한 번으로 나가야 출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비클론이라는 걸 붙여서 약간 다시 에드라이스 여기를 거쳐서 메시지컬론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찾아본 길인데 옛날에는 전화 교환원이라는 게 있었대요. 가운데서 모든 전화를 이렇게 쭉 갖고 있고 누가 연결하라고 얘 뽑고 얘 뽑고 이렇게 꽂아가는 전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생각가 그렇게 다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해마가 일단 연결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해마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간접적인 연결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뇌 안에서 편도체라는 개념과 감정이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 아예 연결되어 있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는 잠깐 임시 보관소였다면 이거를 이제 진짜 데네피질 내에 직접적인 연결로 바꿔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기억 붙이기,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라고 불러요. 어, 해마가 만들었던 연결은 기본적으로 아까 LTP가 되게 높기 때문에 생겼던 어떤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쉽게 날아가고 쉽게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데네피즈라는 직접적인 연결로 완성을 해놓는 게 그 기억과 지식을 일반화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해마는 자기가 그냥 기억을 연결해줬다 하고 끝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언젠가는 계속 얘가 반복돼서 주입이 되는 중요한 지식이라면 뇌 속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작업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가 지속적으로 이제 두 정보를 계속 리플레이를 시켜요. 그래서 얘네 둘이가 계속 반복적으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리하는 게 들어가. 그래서 진리가 함께 활성화되는 함께 많이 둘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둘로 없는 이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서서히 형성이 물론 이 과정은 빠른 과정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며칠에서 또 몇 주, 몇 달까지 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해마가 기억 저장소가 아니라 공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과서에서도 나온 예시인데 그 헨리 몰레이즌이라고 하는 HM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니셜로 줄여서 부르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원래 간질발작이 있어가지고 측두엽 절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마를 양쪽을 다 띄워버린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가 만약 기억 저장소라면 원래 갖고 있었던 기억까지 싹 다 날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기억했어가지고 콘솔리데이션이 되어 있었던 기억은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이후로 새로운 기억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해마가 요 작업을 못 해주니까. 그럼 그 이후에 컨솔리데이션도 새롭게는 안 될 테니까. 그래서 해마는 기본적으로 기억 공장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밌죠? 자, 참고로 두 개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두 개지? 일단 기억의 유형. 이거는 그냥 오늘 자주 나올 얘기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해마와 데네피즈를 통해서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연결 지어나는 요런 기억은 우리가 명시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declarative.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억했다는 이걸 어느 상황에 어떻게 기억했다라는 것도 잘 알 수 있고 이것도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를 회상시키는 것도 용이하고 이런 기억을 우리가 명시적 기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는 뭐다, 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이런 문장 같은 어떤 개념적인 걸 암기하는 의미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오늘 4시에 여기 서가지고 이런 발표를 하고 있었었지라는 어떤 상황적인 일화 기억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둘은 사실 크게 구분되지 않고 해마와 데네피즈를 통해서 함께 기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억들도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제가 최근에 자전거를 배웠는데 처음으로 그때 이제 처음에는 균형이 되게 안 잡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 정도 균형감에서 이 정도 속도를 내야 내가 멀쩡히 갈 수 있었지라는 걸 기억을 하잖아요. 이런 어떤 행동적인 걸 기억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외우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다리를 얼마만큼 근육을 확장시키고 얼마만큼 축소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머릿속에 암묵적으로 외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암묵적 기억, implicit memory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특정한 과정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타이핑 칠 때 타자가 웬만큼 되시는 분들은 그냥 타자를 안 보고도 다 치잖아요. 이런 게 절차 기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프로시저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파블로프 같은 어떤 자극과 반응이 연결되는 이런 조건화 같은 것도 암묵적 기억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프레이밍이라는 건 또 요새 재밌는 건데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 그 단어와 가까운 단어들부터 떠오릅니다. 이렇게 개념들 사이에 어떤 경험 관계를 통해서 반응이 강화되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프레이밍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물론 해마가 관여할 수도 있지만 각각 담당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 기억, 이건 운동과 관련된 거니까 기저획이나 손해가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식으로 해마가 모든 기억 종류의 형성에 다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정서적 기억, 이거는 기억나시죠? 저번 6월 정규 때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감정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게 해마로 넘어가서 어떤 감정과 함께 기억이 되기도 한다. 그게 여기 써 있는 정서적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노트 마지막 페이지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얘는 사실 학습의 차원에서 조금 더 가깝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만약에 기억을 하는 과정 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아까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먹이를 어쨌든 주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생물학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제 여기 중뇌 안에 있는 벤트럴 태그멘털 에리아, VTA라는 곳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이 나오면 뭐가 좋냐? 일단 우리가 도파민에 절여지죠.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아까 해마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아까 전에 그 NMDA에 칼슘이 들어오면 AMPA 활성도가 올라가서 LTP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을 더 강화를 시켜줍니다. 이걸 도파민 모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상이 주어지면 기억을 더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쾌감 이런 건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여기 예측 오류라는 것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요만큼밖에 못 받을 것 같았는데 더 많은 걸 줘.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돼.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되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도 도파민이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기억하기 참 힘들죠? 네. 이런 과정으로 우리의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제 키노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발표 준비해 오신 거 읽어보니까 다루는 내용들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제일 중추 내용들은 키노트에서 다루느라 조금 밀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